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조금 일찍 나와서 문 열기 전에 방송 녹음하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미국의 상황을 증권시장 그리고 M7 관련 기업들 실적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회의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본론 쪽에서 접근하느냐 노동론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은 여러 자료를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합산해내는 정보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중국을 거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AI를 빨리 발전시킨 셈이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물음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왜 AI를 발전시키려고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설정이 돼야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중국과 미국은 체제가 다르죠. 이념도 다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이유도 목적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AI를 중국은 통제의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AI.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권력은 당입니다. 공산당. 그 공산당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자체도. 공산당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산당을 유지하는 핵심 세력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14억 인구의 통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국과 대립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군사 방면에서의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를 저는 발전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류의 문화는 군사 분야에서 많이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가. 발전이. AI도 그런
분야의 예외는 아니다. 군사 분야에서 싹을 피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 아니라 로봇이 대신 가서 하는 전쟁. 거기서 출발한 하나의 산업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미국은 미국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 또는 집단은 자본가들입니다. 대규모의 자본가들. 그 자본가들을 위해서 AI를 발전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죠. 저희 나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 대통령일까요? 저는 물음표를 찍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법적 권한이 많지만 대통령 뒤에 보이지 않는 큰 이너서클이 대통령을 내세워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거고, 미국과 중국은 그래서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어떠한 산업에 대한 접근과 해결책 자체도 이제 달라요. 중국이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이 1995년 WTO가 발족을 합니다. 그 전에 가트라고 하는 관세 및 일반 보호 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조약 협정을 1994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보호무역으로 전환하면서 가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1995년에 76개국이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을 기치로 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화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들어오면서 세계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넓어지죠. 그러면서 미국의 대규모 자본가들이 중국을 하나의 제조업 기지로 생각을 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뒷받침되는 중국을 토대로 해서 대량 생산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계화가 되는 거죠. 중국의 역할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저렴한 노동력이. 지금 AI가 기업과 기업의 거래가 대부분이죠. B2B. 근데 그게 기업과 소비자로 넘어와야 되는데, B2C가 돼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오고 있죠.
아직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 못 넘어오는 거예요. 개인이 살 수 없는 거죠. 초창기 핸드폰 150만 원짜리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니던 거 있었죠. 그거 아무나 못 샀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죠. 저가의 노동력으로 생산을 해야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저가의 노동력으로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인건비가. 그것을 중국은 해줄 수 있어요. 중국은 아직도 6억 명이라고 하는 저렴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AI 일반 소비자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못 낮춰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도 할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근데 중국에 그것을 제조해 놓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공장을 재야 되고 설계 도면이 가야 되고 모든 기술이 이제 노출됐을 때 경험을 했잖아요. 미국이.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중국을 AI의 생산 기지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지만 못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자신들이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겁니다. 1995년 1974년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실용주의를 접목을 해왔죠. 이제 50년이 돼가요, 중국도. 저는 비율로 볼 때 자본주의가 한 63%는 스며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의 기업 중에 63%가 국영기업입니다. 국가기업이에요. 그 비율을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63%가 국영기업이니까 37%는 자본주의가 이제 스며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7%.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 국가주도형 계획경제가 63%를 지배하는 중국.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중진국의 함정이 아니라 체제가 갖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국도 그걸 알 거예요. 중국이 1년에 내는 논문이 전 세계의 50%는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죠, 중국도. 그러면 왜 지금 성장이 멈추고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부동산이 올랐고, 부동산이 60조 달러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30조 달러예요. 제가 볼 땐 바뀌어야 되는데, 중국이 2배가량 높아요. 그거는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 생각엔 10조 달러 안 될까? 일경 한 4천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 60조 달러면 미국이 30조 달러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20조 달러면 되는데 중국은. 그러면 이 거품을 어떻게 끌 거냐. 부실이 1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접목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양극화가 나타난 겁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너무 구분이 되고 이 중산층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산 발전하면서 지금 1인당 GDP가 1200불인데 12,000불인데 12,000불을 중산층이 두텁게 갖고 있다면 부동산도 떠받쳐주고 경제를 떠받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산층이 없는 거죠. 중국은. 6억 명이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생활한다? 이거는 너무 저소득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떠받치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그걸 알아요. 자본가들은. 그래서 자기들만 다 취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중산층을 형성을 해놓죠.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본주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만들었냐 만들지 못했느냐, 얼마나 만들었느냐 얼마나 적게 만들었느냐의 발전 과정, 성장 과정에서 차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다 안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도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중국은. 미국은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념과 체제의 한계를 수정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디바이스 분야, 핸드폰 분야, OS 분야, 우리나라 한글과 컴퓨터가 있듯이 중국도 하모니 910인가 있어요. 자체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구축이 다 돼 있고 자체적으로 다 됩니다. OS 분야도. 전기차, 배터리도 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국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중산층을 못 만드는 거죠. 체제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국이 비아디가 테슬라를 3분기에 매출액에서 1등 자리를 탈환했고 모든 분야에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체제와 이념에서 나타나는 중산층의 부족. 그 중산층이 있었다면 부동산을 떠받쳐 줄 수 있었겠죠. 빈집 1억채. 그것을 10조 위안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6조를 지방 정부에 줘가지고 다 매입해서 임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4조는 정부가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도 중앙은행이 상업은행한테 돈을 주면 상업은행은 그걸 가지고 증권을 사는,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그렇게 계획경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규모가 커졌으니까 웬만한 돈을 넣어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죠. 중국이 옛날 뭐 그 GDP 뭐 500불, 1000불 때가 아니잖아요. 12,000불 때면은, 그리고 10조 위안이라고 하면 (2조) 위안이면 2,000조, 10조 위안이면 1경인가요? 1경을 쏟아부으면 2경을 쏟아붓는 거, 2경. 지금 190원 정도 하죠, 위안이 우리나라 대비. 2경이면 대단한 돈인데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국토의 100배, 인구수는 28배, GDP는
10배. 그렇게 따지면 10분의 1로 봐야 돼요. 투자 금액도. 그러면 이경을 투자했다는 건 2천조라고 봐야 돼요. 중국 전체 규모로 따지면 2천조를 투자하는 거죠. 2천조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1년 GDP 아니에요. 그거를 투자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30%라 우리나라 뭐 55%, 뭐 미국도 한 50, 60%대. 그러니까 여력이 상당히 있죠. 그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국채 발행, 위안화 발행. 중앙정부가 부채가 덜하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가 그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적은 발표를 하고 투자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공산주의, 뭐 중국 같은 계획경제 하에서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40% 스며든 상태에서는 개인들의 소비 행위, 재산권이 일부분 인정된 상태에서의 시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중국이 경기가 부양이 안 되고 부동산도 부실이 줄어들지 않고 침체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또 있습니다. 중국이 이 대량의 위안화를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기 전에 선택한 게 뭐예요? 금을 샀잖아요. 전 세계 50% 금을 모았잖아요. 그게 4조 달러라고 하잖아요. 금을 모은 상태에서 위안화를 발행하면서 금이 담보가 될 수 있고 위안화가 통용되는 거에 대한 신뢰도 주고 국제적인 위안화 하락을 또 막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 선행 작업을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변수는 미국이 관세 정책을 누가 되든 할 거 아니에요? 해리스나 트럼프가 돼도 그 폭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트럼프는 강성이고 해리스는 약성. 그러니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이고 트럼프는 단발에 하겠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에 돈을 줘가면서까지 수출을 해야 되느냐. 모든 세계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냐면 이 세계가 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내가 이 나라에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냥 위임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한 200여 국가를 다 자기 나라라고 보고 위임을 하면서 지금 통치를 하는 거다. 그거를 EU나 중국을 둘러싼 블릭스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아니야. 우리 독자의 시스템과 체계가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아니다. 우리가 다 통치하는 거다. 그런데 통치하는데 돈을 써왔어요. 트럼프는 돈 안 쓰고 통치한다는 거죠. 니네 돈 내고 니네가 해. 지방으로 생각하는 거죠. 돈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대신 니네는 우리의 일부분이야 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거 팔려면 돈 내고 10% 아니 100%씩 내고 들어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뭐 저 그 깡패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 관세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관세로 버는 돈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미국의 눈치를. 미국한테 안 팔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유엔과 전 기술,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화폐, 패권, 금융, 달러 거래하는데 그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면은 나라가 정지돼요. 이 달러를 교환을 못해요. 그런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재. 미국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을 때 러시아에 제재한 게 18,000건이에요. 건수로. 그렇게 제재를 해요. 그 제재의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 풀어요. 쿠바가 그런 거잖아요. 쿠바 이전까지 안 풀어요. 카스트로 제재한 거를. 이란도 안 풀고 끝까지 갑니다. 풀려질 때까지.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만든 칩 팔면 안 돼라고 했는데 몰라서 A한테 팔았는데 A가 B를 한테 팔았는데 B가 만약에 그날에 수출했다. 그러면 A가 제재를 받아요. 그런 세상이고 그렇게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잘못 사업하면 생각지도 않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제재를 파악하지 않고 미국이 현재 제재를 뭐를 하고 있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 무역은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그 제재를 어겼을 때 그냥 회사가 날아간다니까요. 그렇게 해놨어요. 이 세상을 미국이. 이 제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눈에 이상하다 생각하면 제재를 해요. 이유를 묻질 않아. 이유를 물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제재를 해버리고 환율도 그렇고 그냥 다 자기 세상이에요. 미국 세상. 그래서 중국이 그 제재를 벗어나고 이유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블록화를 해서. 미국은 그 제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자기네들이 제재하는 세상,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 뒤에는 거대한 자본가들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내세워서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거를 EU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그렇게 시행을 하면 참 역설적인 건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패드 의장이 연방준비의사 의장이 버냉키였어요. 버냉키가 금융위기 그 연구에 대한 공로로 202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버냉키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G20 회의를 열어요. 그때 중국 총리가 원자바오였어요. 그 20국가의 재무장관 다 모입니다. 그때 중국이 성장률이 9% 8% 막 이랬어요. 금융위기인데도.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위기로 무역 적자가 뭐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중국은 뭐 8% 9% 성장하니까 이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세상인데 이거 이제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해라. 위안화 가치를 높여라.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하락해라. 환율을 높여라.
환율을 내리고 위안화 가치를 절상을 시켜라. 그렇게 그러니까 1985년 일본에 했던 프라자 합의처럼 일본은 위안화 가치를 2배로 올렸잖아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20%에서 30% 올려라. 니네 성장률이 높지 않냐,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높이면 수출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높은 환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니네 환율, 낮은 환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미국은 니네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20%, 30% 올려라. 이제 그 수출 제재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나 위안화 절상을 20, 30% 요구를 합니다, 버냉키가.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담화문을 발표하지만 법적 관계력이 없는 회의문이 나와서 미국은 1, 2, 3, 4에 걸친 대량 양적 완화를 시도해서 이제 극복은 하는데, 만약에 요번에 중국이 10조 위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을 못하면 제 생각에는 미국이 관세를 정책을 높게 할 때 미국하고 환율 전쟁할 수도 있어요.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관세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평가절하, 환율을 내리는, 환율을 올리는, 그리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을 맞대응으로 할 수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국은 환율로서 환율 인상을 시켜서, 중국은 자국이 중앙정부가 통치하기 때문에 환율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환율, 위안화를 평가절하 시키면서 관세 정책에 맞대응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포기해야 되죠. 지금 중국이 추구하는 게 화폐 패권 아니에요. 달러 더 이상 이제 인정 못 하겠다. 그걸 이제 포기해야 되거나 10년, 20년 늦춰야 되죠. 그리고 중국 제품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제품에 대한 가격, 그런 대외 공인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일부 패권, 이런 것들을 조금 영향받을 수도 있는 거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을 포기하고 환율을 인상을 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는, 그 마지막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전쟁 속에서도 호황하는 러시아.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돈도 사실 쉽지 않죠. 지금 부채 한도가 막 차가는 상황인데. 명분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실리면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생산과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한다고 해도 러시아는 메이디한 러시아 별로 없잖아요.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러시아 자체가 중진국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식량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자급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거지, 이렇게 부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랜 전쟁을 하면 국력을 결국 소비하고 진이 빠져요. 민심이 동요되고. 그걸 얻는 거죠, 미국은. 국력을 많이 소비를 하고 민심이 동요되고. 일부 전쟁으로 인한 전쟁 내수의 단기적인 경제 상승의 효과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국가 발전이냐.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해서는 제가 볼 때 토대가 그거는 무너지죠. 수출하고 뭘 팔아서 돈이 들어와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지, 자국에 있는 물품을 다 쏟아봐가지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국제무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기초 체력이 계속 약해지잖아요. 미국은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내가 규제가 안 풀 테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휴전을 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서면. 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겠죠. 트럼프는 전쟁 종식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인 전쟁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EU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못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너무 부패한 국가라 밑바닥에 물 붓는 거예요, 그 나라는. EU도 자기들 방어선을 위해서 그렇게 뭐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북한도 러시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양쪽에 등거리 외교하는 실리 외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트럼프와 일본과 이제 소통만 잘하면 북한은 외교적으로 좀 풀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일본이 북한한테 뭐 그 일제 때 배상금 지원해주는 조건, 트럼프는 북한에 건설할 수 있는 조건. 그렇게 하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합의가 되면 통일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서독이 독일을 통일하는데 2+4로 한 거 아니에요. 독일, 그러니까 서독, 동독, 그 다음에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된 거 아니에요. 2+4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4가 되지 않으면 통일 어렵습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상황만 가지고는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이다. 국제 질서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 박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적인 면에서 좀 등거리 외교, 이렇게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해야 되고, 지금도 미국 의존도, 무역 의존도가 19.7, 중국이 탈중국가 했다고 해도 18.3%예요. 미국하고 2%도 차이 안 나요. 그런 상황인데 뭐 중국을 배제한다? 그거 어려운 얘기죠, 제가 볼 때. 그 정치나 경제적으로 잘 좀 많이 배우시고 고위직에 계신 분들 잘 좀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이 민생 진짜 어렵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저는 이 정부한테 방송 마지막 부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도덕적인 정부가 되라. 너무 도덕을 무시한다. 이 도덕이 베이스, 도덕과 윤리가 무시되어 있는 정부라 뭐 하나 제대로 가는 게 없잖아요. 생태계도 그렇고.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면 다 이렇게 잘 갈 수 있어요. 도덕적인 정부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